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7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차별금지법은 공사나 전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동성애 시리즈 설교가 저한테도 굉장히 좀 힘들었고요. 또 듣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데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다음 시간에 진짜 마지막인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떡을 하기로 했어요. 백설기에다가 건포도를 듬뿍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떡을 해서 다음 주에 오는 분들에게는 다 한 덩어리씩 그렇게 나눠드릴 생각인데 예수님 때도 떡 먹으려고 많이 모였잖아요. 성경적으로 동성애 설교 때문에 지쳤던 분들 떡 먹으러 오고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성애는 공사나 전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제가 이 동성애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명백히 죄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하고 설명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현 정부와 좌파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현 정부와 좌파의 정체를 한번 노골적으로 드러내보자. 속 시원하게 드러내보자. 이것이 목적이었는데 지난 시간부터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현 정부와 좌파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눈을 뜨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더 좌파를 강하게 비판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이종훈 교수님의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 이 책 때문이에요. 이 책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왜냐하면 그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좌파에 대해서 오래도록 궁금해했던 것들에 대한 시원한 답을 제가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 책을 통해서 저는 우리나라 좌파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된 현 정부와 좌파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색깔 논쟁인가? 좌파의 본색인가? 좌파를 갖다가 공산주의자들이다, 빨갱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좌파에서는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색깔 논쟁이다. 또 이제 많은 사람들, 언론들에게 몰고 가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색깔 논쟁이냐? 막 해묵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갑니다. 근데 좌파가 공산주의다. 좌파의 핵심 세력이 실제로는 빨갱이다. 이게 진짜 색깔 논쟁이냐? 아니면 그들의 본색이냐? 그들이 진짜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갱이라 그러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에 이종훈 교수님의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좌파의 정체에 대해서 그걸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술 전 분야에 포진한 소위 좌파는 크게 두 가지 세력으로 나누어집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NL과 정통 레닌주의를 추종하는 PD입니다. 민족주의적 전통이 강한 한국인들의 심성에 NL이 파고들어 다수파가 되었습니다. 강철 서신으로 알려진 김영환이 주체사상을 보급하여 학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국회의원과 고위직에 있는 좌파 리더들이 성장했습니다.
현재 소위 친노 정치 파벌의 핵심으로 정부와 여당 그리고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핵심 인사들이 그들입니다. 이들 NL이 사실상 좌파의 주류 세력인데 PD와의 연합으로 노조를 중심으로 한 정치투쟁, 교수 집단인 민교협, 법률가 집단인 민변 등에서 지도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교조, 민변, 민주단의 친노 세력, 해산된 통진당, 정의당 등이 모두 주사파 또는 레닌파 출신입니다.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8, 90년대에 대학가에서 유행하던 사회 구성체론과 종속이론을 대학 내 지하 동아리와 운동권 조직을 통해 학습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NL과 PD 두 좌파 세력이 민족이 우선인가 또는 계급 혁명이 우선인가 하는 노선 차이를 가지고 있고 서로 갈등했으나 둘 다 운동권 시절 사회 구성체론을 학습했기 때문에 이 이론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들의 정체를 간파해야 합니다. 사회 구성체론은 한국 사회의 성격 논쟁을 벌이는 것을 이론화한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이 이론은 프랑스 공산당을 선도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인 루이 알티세르의 이론입니다. 이 사회 구성체론에서 반미, 반기독교 사상이 나옵니다. 좌파는 사회 구성체론에 근거한 매우 위험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6.25를 통일전쟁으로 보고 통일을 방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한 제국주의 미국을 적으로 규정합니다. NL과 PD 모두 미국을 원수로 학습시킵니다. 또 한국 사회의 성격을 제국주의 지배하의 식민지 또는 신식민지로 규정하고 독재 정권을 미제국주의 대리 통치 세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식민지 해방, 즉 종속으로부터 주체성 회복을 위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념적 대안으로 설정하고 반제국주의 민족 자주투쟁에 참여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기독교를 극우 반공 세력으로서 미제국주의자들과 연결되어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여기는 역사관입니다. 이들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저지하는 근본적인 요소로 반공과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기독교를 지목합니다. 교회를 미국의 원조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세력을 획득한 원수의 세력으로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좌파 사상이 주입된 청년들이 모두 교회를 혐오하게 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좌파의 목적은 미일 동맹의 원수들을 무찌르고 북한과 손잡고 우리 민족끼리 진정한 한민족의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해방이자 혁명입니다. 문재인이 대선 때 끝내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에게는 북한이 적이 아니고 미국과 일본이 적입니다. 현재의 대북 정책을 보시면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이들의 세력의 공동의 적입니다. 결국 문재인과 좌파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교회인 셈입니다. 좌파의 우선적인 목표인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안보를 중요시하는 교회가 먼저 해체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반공과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정치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정신적,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멸절되지 않는 한 이들이 원하는 혁명과 해방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투쟁에서 한국교회의 멸절은 주한미군 철수와 민족 해방을 위한 전략적 선결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좌파 언론들이 그렇게 교회 공격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거두절미하고 좌파 사상과 교회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좌파가 원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완수했을 때 맞이하게 될 통일과 해방은 교회와 국가의 멸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좌파를 지지하는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에게 그토록 분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는 좌파를 목사와 신자들이 지역이기주의 혹은 전교조의 세뇌가 되어 지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미혹이요 마귀의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설사 핵을 폐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제가 주장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런 자들이 북한과 의기투합해서 공약한 대로 연방제 통일을 이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들이 힘을 합해 교회 멸절을 도모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분이 개헌 간담회에 참석한 어느 목사님의 글을 카페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요약해 줍니다. 북핵이 위협이 아니다. 주사파와 좌파들이 위협이다. 이게 영상으로 많이 떠돌고 있어요.
전에 제가 이걸 설교 중에 얘기를 했는데 그 영상 편집이 돼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목사님들 뭐 여러 계층에서 뭐 봤다는 연락이 오는데 아무튼 저는 그 전까지 좌파가 그저 친북 혹은 종북 성향의 세력들이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진짜로 빨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이면 빨갱이죠. 이게 사실이라도 빨갱이가 아니다. 정신병자예요. 이게 사실이면 빨갱이라는 얘기인데 이 말을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믿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우리 교회 교역자 중에 운동권 출신이 있어요. 운동권 출신도 있고 또 그 당시까지 좌파를 지지하는 그런 교역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한번 연락을 취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종훈 교수님이 그 좌파 운동권에서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교육하고 가르친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이냐? 정말 옛날에 운동권에 몸담고 있었을 때 이렇게 가르치더냐? 이건 완전 빨갱인데 이거는 친북이 아니다. 종북이 아니다. 이건 공산주의다. 이건 완전히 빨갱인데 정말 이렇게 가르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전부 하는 말이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좌파는 빨갱이 세력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에요. 얼마 후에 저는 믿을 수 있는 기사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7일 미래한국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80년대 학생운동은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그대로 확증해주는 제목이에요. 80년대 학생운동은 민주화운동이 아니었다.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전대엽 연대사업국장 출신 전향 우파 386 이동호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인터뷰를 다룬 내용인데 영화 1987 개봉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었던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이 영화를 관람한 뒤 6월 항쟁 이후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해서 여한으로 남게 된 6월 항쟁을 완성시켜준 것이 촛불항쟁이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를 탄핵한 뒤 촛불혁명을 통해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6월 항쟁의 연장선으로 본 셈이다. 그렇다면 당시 학생운동권이 주도한 민주항쟁은 과연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었을까? 민주열사 칭호를 단 박종철, 이한열 등 운동권, 그들은 누구인가? 미래한국은 22일 이동호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항쟁의 성격과 이를 주도한 전대엽 운동권 세력의 실체에 관해서 들었다. 이 부원장은 87세대로 전대엽 연대 사업국장을 지냈던 전향한 우파 386이다. 그리고 이제 전화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화 1987로 민주운동에 대한 논의가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영화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둘러싸고 대공수사처 등 진실을 은폐하려는 측과 밝히려는 측의 갈등, 그 과정에서 민주화에 눈떠가는 시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박종철은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가 고문당해 사망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이한열도 독재 권력의 저항,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한 정의감 넘치고 순수한 학생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박종철은 PD, 이한열은 NL계입니다. 막스 레닌주의, 공산주의로 무장한 지하서클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민주화를 바란 순수한 학생들이 아닙니다. 김철홍 장신대 교수가 얼마 전 펜앤드마이크에 기고한 1987년 실제와 영화 그리고 2017년이라는 글에서 정확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촛불 항쟁을 통해서 결국 6월 항쟁에서 못 이룬 꿈을 문재인 정부가 이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6월 항쟁은 민주화 세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 공산화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부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정부의 정체를 여러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즉각 그 장신대 김철홍 교수님의 글에 그게 설명이 잘 돼 있다 그래서 장신대 김철홍 교수님의 글을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그걸 찾아냈는데
그거 읽고 더 충격을 받았어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길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철옹 칼럼 1987년 실제와 영화 그리고 2017년 영화가 보여주지 않은 30년 전 유월항쟁의 한 불편한 진실 알고 있나? 시간 지나 보니 진정한 승자는 주사파였고 패자는 자유민주주의 세력. 지난 한겨울 태극기 시위대는 30년 만에 각성한 넥타이 부대. 좌파가 장악한 교육의 주도권부터 되찾아와야 한다. 영화 1987년을 2017년 12월 31일 저녁 10시에 보았다. 영화를 본 뒤 머리에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은 맞다. 2017년에 우리가 경험한 모든 일은 사실 1987년에 시작된 일이다 였다. 1987년에 심겨진 씨앗이 30년 동안 자랐고 그 결과 우리는 2017년을 수확하게 되었다. 도대체 1987년에 무엇을 심겼기에 30년 후 우리는 대통령 탄핵과 친북, 친중 성향의 전부를 맞이하는 쓴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 영화 1987년은 나를 30년 전 역사의 그 자리로 데리고 가서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 수 한 수의 복기를 통해 다시 깨닫게 해주었다. 영화 1987년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스토리 중심 인물은 박종철 군이다.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이었던 그는 87년 1월 13일 자정의 하숙집에서 연행된 지 하루 만에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조사실에서 물고문으로 사망했다. 영화는 그의 죽음이 87년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만을 묘사할 뿐 경찰이 왜 그를 연행했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그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던 학생으로만 묘사한다. 과연 그는 순수한 의도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학생이었을까? 박종철 군은 당시 학생운동권 안에서 재헌의회 그룹이라는 불리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었다. 85년 2월 총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양 김씨의 신민당이 제1야당이 되고 이들이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개헌 국면이 시작되었다. 당시 재헌의회 그룹은 직선제 개헌 투쟁에 참여하기를 꺼려했다. 왜냐하면 직선제 개헌 투쟁은 결국 정치적 주도권을 뿌띠부르주아 세력인 신민당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전술은 재헌의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러시아에서 1917년 이원 맨세비키 혁명이 성공한 뒤 레닌과 볼셰비키는 맨세비키가 주축이 된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혁명의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재헌의회를 소집할 것과 권력을 노동자, 농민, 병사, 소비에트에 넘길 것을 주장한 바가 있다. 박종철 군이 속한 재헌의회 그룹은 러시아 혁명에서 영감을 받아 파쇼화의 개헌 반대, 혁명으로 재헌의회라는 구호를 채택하고 86년 5월부터 혁명 투쟁의 전위부대가 되어 비타협적인 선도적 투쟁을 시작했다. 박종철 군도 그리고 그를 고문해서 검거하고자 했던 서울대 사회학과 81학번 박종훈 군도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한 것은 인민민주주의였다. 그들은 대학문화연구회라는 지하 서클 소속이었고 그들의 구호는 그들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학습했고 볼셰비키 혁명을 모델로 레닌을 롤 모델로 하여 공산혁명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암시한다. 재헌의회 그룹은 당시 주사파인 NL파와 대립하고 있던 영향력 있는 학생운동 세력이었다. 당시 20대의 어린 나이였다는 것과 전술 선택의 미숙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당시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영화 1987년은 이런 점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영화 1987년에서 미처 다루지 않지만 87년을 이해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건은 86년 4월 28일에 서울대 미생물학과 83학번 김세진, 서울대 정치학과 83학번 이재호, 이 두 학생이 전방 입소 교육에 반대하여 분신한 사건이다. 당시 남자 대학생들은 5박 6일간 군부대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고 교련 1학점을 이수해야 했다. 이 두 사람은 입소 당일 아침 신림역 사거리에서 전방 입소 반대 시위 중 분신하였다. 이한열 군의 죽음은 계획되지 않은 사고였지만 이들의 죽음은 준비된 희생이었다. 그들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감상에 빠져 있을 겨를이 없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대학가의 주체사상파의 등장을 예고하는 전주곡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시위에서 사용되었던 구호는 반전, 반핵, 양키 고홈, 양키의 용병교육, 전방입소, 결사 반대였다. 이런 구호는 주적을 군사독재로 보지 않고 미제국주의로 본다. 미군 철수와 한반도 미제 핵기지와 결사 저지를 외쳤다는 점에서 이들은 독재 타도를 외쳤던 그 이전의 학생운동과 명확히 구분된다. 이 구호들은 왜 문재인 정부가 원전마저 제거하는 반핵 노선을 걷고 있는지 예언적으로 보여준다. 85년 가을부터 반제국주의 그룹이라는 가면을 쓰고 등장하여 학생운동의 주류가 된 그룹이 있었다. 86년 봄이 지나가면서 이들은 가면을 벗고 자신의 본 얼굴을 당당하게 공개했다. 그들은 주사파였다. 주사파가 커밍아웃한 이래 당시 운동권 학생들의 아침 인사는 어젯밤 대남방송 들었나 였다. 못 들은 학생은 들은 학생한테 방송 내용을 전달받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1987년이 되면서 주사파는 학생운동의 대다수 조직을 장악했다. 주사파는 신민당이 주도하던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정했다. 주체파와 달리 재헌의회 그룹은 직선제 개헌에 미온적이었고 소수파였기 때문에 87년 6월 항쟁을 주도하던 대학생 시위대의 대부분은 주사파였다. 재헌의회 소지파에 속한 박종철이 희생되었을 때 주사파는 그의 죽음을 직선제 개헌 투쟁에 적극 활용하였다. 영화에서 박종철을 살려내라 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장면에 등장하는 시위대는 대부분 주사파였다. 재헌의회 소지파가 훗날 PD계열로 계승되었으므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자체만을 놓고 보면 PD계열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NL 주사파가 직선제 투쟁에서 약진하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방명록에 고맙다라고 쓴 것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박종철의 희생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것은 나만의 주사파만이 아니다. 박종철 군은 1987년 3월 3일 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어학부 조선어학과 3학년에 등록되어 89년 8월 10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분신을 자살한 김세진 군에게 1990년 8월 15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국 통일상에 추서된 것이나 이재호 군이 2006년 북조선에서 민족 민주 애국 열사에 추서된 것에 비하면 그 등급이 낮긴 하지만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는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과 자매 결연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그나마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장을 받게 되었다. 박종철 군이 인문대 언어학과였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른 전공이 아닌 조선어학과에 등록시킨 것은 매우 세심한 배려라고 여겨진다. 87년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경찰에 의해 축소, 은폐되었다는 것이 폭로되자 직선제 투쟁은 대중적 호응을 받기 시작한다. 6월 10일에 예정된 규탄대회 하루 전 연세대 경영학과 86학번 이한열 군이 최루탄의 직격탄을 맞아 부상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6월 10일부터 대학생들의 가두투쟁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넥타이 부대가 시위대에 합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정부가 6월 10일에 직장인들을 조기 퇴근시키고 도심을 지나가는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켰기 때문에 도심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일찍 나왔는데 집으로 갈 교통수단이 없어 시내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서머타임 때문에 해가 길어진 터라 시위대에 일반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호조건이 만들어졌다. 만약 넥타이 부대가 합류하지 않았더라면 주사파가 주도하는 6월 항쟁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박종철 군과 이한열 군의 희생이 6월 항쟁의 성공의 필요 조건이었다면 넥타이 부대의 합류는 충분 조건이었던 셈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지금까지 1987년 헌법 체제 하에서 30년을 살아왔다. 그렇다면 87년 6월 항쟁의 승자는 누구였고 패자는 누구였나? 얼핏 보면 군사 독재 정권이 패자고 넥타이 부대를 포함한 민중이 승자인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그렇다. 하지만 6월 항쟁을 운동권 내부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진정한 승자는 주사파였고 진정한 패자는 넥타이 부대를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었다. PD 계열도 그때 NL에게 밀린 이후로 지금까지 길을 못 피고 있다.
2017년 11월 7일 유튜브로 올라온 영상 주사파에게 체제전쟁 선포한 이종혁 의원에서 자유한국당 이종혁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군사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에게 정부 선택권만 돌려주면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번영된 나라로 잘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난 오늘 이것이 전략적 오류였음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자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주사파가 나라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에 성공한 김영삼 개회 후에는 3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한 셈이다. 우리가 속았다. 그러나 어디 속은 게 이종혁 최고위원뿐이겠는가? 사실 넥타이 부대도 속았고 먹모르고 시위에 참가한 모든 대학생, 시민들이 다 속았다. 넥타이 부대의 승리는 결국 주사파에게 내다바이 당했다. 호언철폐, 독재타도라는 구호를 만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랐기에 당했다. 당시 30대, 40대 넥타이 부대는 30년의 세월이 흐른 2017년에 우리가 속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리로 태극기를 들고 뛰쳐나왔다. 2017년의 태극기 부대의 60대, 70대는 다름 아닌 1987년의 넥타이 부대다. 2017년 3월 1일 서울 도심에 태극기를 들고 모인 수십만의 시위대는 30년이라는 긴 기만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거짓에서 깨어나 각성된 시민이다. 이들은 영화에서 등장하는 넥타이 부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질까? 직선제 개헌이 성공한 뒤 신민당은 전국의 주도권을 갖게 되었고 주사파를 포함한 반국가 세력은 신민당의 그늘 뒤에서 민주화 세력이라는 완장을 차고 신분 세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87년부터 민주화 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확장해왔고 그 과정에서 주사파의 세력과 영향력도 함께 확장되어 왔다. 민주화 세력 내부에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세력이 섞여 있었지만 자유민주 세력과 인민민주 세력은 서로를 도와주고 보호해 주었다. 그래서 반국가 세력을 제거하려고 하면 왜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느냐라고 야단치면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켰다. 대표적인 것이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이 386 운동권 출신의 간첩단 사건인 1심의 사건을 수사하다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그만하시라고 권유받고 사임한 사건이다. 그래서 남조선 인민해방혁명을 위해 직업적 혁명가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더 넓어져 왔다. 그래서 2017년 드디어 1987년 6월 항쟁의 주체가 당당하게 청와대에 입성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사를 통해서 중복 체크가 되는 것이, 중복 확인이 되는 것이 80년대 운동권 좌파는 공산주의자들이었다. 빨갱이였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좌파도 바로 공산주의자다. 그 핵심 세력들이 공산주의자고 그리고 빨갱이다. 이거예요. 이게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죠. 이정은 교수님은 워낙 그쪽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폭로를 했죠. 우리 교육자들이 자기가 경험한 걸, 그 다음에 또 연대 사업국장을 했던 그죠? 그 사람이 원래 빨갱이였던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전향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게 사실이다. 그거 민주화 운동가 아니다. 그러면서 폭로를 했죠. 그 다음에 장신대 김철원 교수가 여러분 자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이 모든 사실을 드러내서 방금 읽어드린 것이 바로 여러분 그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종북이 아니에요. 단순히 친북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명백히 빨갱이 세력이에요. 그래서 법원도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 기사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허위글 비방, 신년희 구청장 1심서 벌금 8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의 공소 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후보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친정부 언론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대통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 후보를 가리켜 양산의 빨갱이라거나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닌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인이 공산주의자인지는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인 측면이 있고 공산주의자에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미가 있다며 공산주의자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사실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산주의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이긴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해서 양산의 빨갱이다, 공산주의자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또 문자도 보내고 그랬는데 법에서 이거를 결국 단죄를 못했어요. 단죄를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좌파가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진짜 색깔론쟁인가? 저는 색깔론쟁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빨간색이니까 빨갱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공산주의자라 그러는 것이 그거는 그들의 정체지 절대로 색깔론쟁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공산화 전략이라는 것을 아는가?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 이종훈 교수님의 동성애와 이데올로기 이 강의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의 내용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공산화 전략이다. 이 폭로였어요. 사실 여러분 저도 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 동성애가 위배가 되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했어도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공산화 전략이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종훈 교수가 그 강연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공산화를 위한 공산화 전략이다. 그래서 현 정부와 그런 좌파들이 그 좌파 당이나 단체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 폭로를 했어요. 이것은 교회처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그 이종훈 교수님의 책에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먼저 그 책 서론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성애 정치 투쟁과 사회주의 혁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그동안 순진하게도 동성 간의 애정행각이나 성도덕의 측면에서만 동성애를 인식해왔다. 유럽에서도 동성애를 정치 투쟁의 전략 전술로 활용하는 세력들은 당당히 동성애 정치 투쟁을 사회주의 혁명 그 자체라고 밝히고 있다. 2011년 이스트 런던 자긍식 행진의 조직자로 활동했던 콜린 윌슨과 사회주의 역사학자 노라 칼리는 동성애자 억압에 맞서는 투쟁은 자본주의 사회를 철폐하고 자본주의가 왜곡한 성과 성 역할을 바로잡는 투쟁이다. 여기서 핵심은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만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과 성 역할 등 가정을 구성하는 인간의 성을 정치와 권력의 문제로 인식한다. 또한 기독교를 철저하게 적으로 간주한다. 자본주의를 철폐하려면 이것을 지탱하고 있는 가족제도와 인간의 성을 혁명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배경에 정신적인 지주로서 존재하는 교회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혁명적 사명을 갖게 된 것이다. 서유럽 좌파들은 스탈린 시대의 소련이 보여준 현실에 괴로워했다. 유토피아의 약속은 환상이었고 현실은 정치범 수용소와 학살로 상징되는 독재자 개인 숭배와 전체주의 독재 정치였다. 루이 알트세르의 소련에 대한 비판과 마르크시즘의 위기에 대한 성찰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유럽이 2차 세계대전의 상처를 회복하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던 시기에 발생한 68 혁명은 볼셰비키와 소련이 추구한 형태의 혁명이 아닌 새로운 세계 변혁의 길을 예비했다.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을 유럽의 신세대 좌파들이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변형, 수용한 인간 개조의 혁명이 전개된 것이다. 68혁명의 이념은 마오이즘과 음란한 시피 문화, 여기에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철학과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 철학 등이 융합되어서 형성되었다. 이 저항의 이데올로기는 교회와 전통을 해체하여 유럽과 세계를 변화시켰다. 한마디로 서구가 이뤄간 근대성을 해체하는 저항의 이데올로기가 탄생한 것이다. 서구의 근대성은 사실상
종교개혁이 기초가 되어 형성이 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설명할 수 있다. 68혁명의 저항 이데올로기는 바로 이러한 서구 사회를 지탱해오던 정신과 권위 그리고 질서를 철저하게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적 도덕적인 영향력을 분쇄하고 무신론과 유물론이 지배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창조 질서를 상징하는 남녀라는 주어진 성별의 해체와 젠더 개념을 통한 성의 재구성이 혁명의 전략 전술로 활용되었다. 이후 결과적으로 젠더마저도 해체해버리는 구원과 해방의 혁명 전선이 젠더 이데올로기로 구축된 것이다. 동성애의 확산과 동성혼의 합법화는 해방과 혁명의 신호탄이다. 결국 이들의 지향점은 자본주의의 패절이다.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권의 몰락 그리고 북한 체제의 실상이 드러난 이후 방황하던 한국의 좌파 세력들은 바로 이 유럽을 휩쓸고 북미를 변화시킨 새로운 혁명 이데올로기를 수입해서 한국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의욕에 사로잡혀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그냥 인권을 위한 법이 아니고 단순히 인권을 위한 법이 아니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공산화를 위한 공산화 전략이다. 그 내용이에요. 같은 책에 보면 여러분 이 사실을 밝혀주는 많은 언급들이 있는데 그중에 네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추려서 좀 읽어드리겠어요. 네 가지를 차례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푸코, 데리다, 들레즈, 라캉 등으로 상징되는 프랑스의 좌파 철학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21세기는 해체의 시대로 접어든다. 이들의 철학적 목표는 해체이다. 이들의 이론적, 실천적 목표는 바로 종교개혁으로 구성된 서구의 근대성을 해체하는 것이다. 성적 금기의 출발인 기독교 문명의 해체를 위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정치적 선명성 등의 이유로 동성애가 정치 투쟁과 혁명의 전략 전술로서 중요해지는 것이고 투쟁의 본질은 종교개혁으로 형성된 서구의 근대성과 이로 인해 형성된 자본주의를 해체하는 혁명과 해방이 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이 거대한 이데올로기의 구조를 인식해야만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다. 동성애는 이러한 혁명과 투쟁의 전략 전술일 뿐이다. 한국 지식계의 습성은 사실상 종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386 운동권 세대가 학계를 장악한 이후 완전하게 좌경화되었다. 소련의 붕괴와 북한 체제의 실상이 드러난 이후 방황하던 한국의 좌파들은 서구 추종 일변도의 학계 분위기에 변승해 이러한 철학과 사상들을 수입하는 데 열을 올렸다. 비판적 수용이 아닌 일방적인 수입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을 의식해서 편협하고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철학과 사상 분야에서는 무비판적으로 6.8 이후 형성된 서구의 좌파 사상을 추종하는 한국의 좌파 세력은 진정 국가와 교회를 위협하는 위험분자들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구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북한의 실상이 알려진 이후 투쟁 노선과 전략 전술을 상실한 한국의 좌파, 주로 NL 주사파들이 유럽 신좌파의 성정치, 성혁명이 젊은 층을 흡수하는 파괴력을 인식하고 이 방향으로 투쟁 노선을 전환했다고 보아야 한다. 해산된 통진당의 K 전 의원이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해 노력했고 동성 결혼식을 지지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모든 좌파 정당이 유럽의 좌파 정당을 본떠서 성정치위원회와 성소수자위원회를 만들었다. 총선 때 성정치를 선거를 위한 정책 이슈로 부각시켰다. 한나 아렌트는 칼 야스퍼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1848년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회에서 배우듯 21세기 아이들은 1968년에서 배울 것입니다. 라고 썼다. 그녀의 예언대로 21세기 좌파들의 사상적 근간은 68혁명과 그에 상응하는 철학들이다. 68혁명은 일본의 급진적 학생운동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영향을 끼쳤다. 사실상 세계를 변화시켰다. 이 변화의 핵심은 서구가 자랑하던 프로테스탄티즘의 영향으로 형성된 서구적 근대성의 해체라고 답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반대와 젠더에 기초한 성평등의 아이디어들은 사실상 6.8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한국의 명실상부한 6.8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정부가 들어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여러분, 소개해드린 것처럼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들의 인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의 공산화를 위한 전략이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일본, 가까운 일본도 좌파 정당이 똑같은 전략들을 지금 구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별금지법이 공산화 전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걸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여러분이 좌파 정부의 특징이 뭐예요? 북한 인권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북한 동포의 인권뿐만이 아니고 저는 뭐 아주 간단히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 중에도 탈북해서 목사가 돼서 우리 부교육자로 있는 분이 있죠. 제가 그분에게 옛날에 북한 소식들을 좀 자세히 전해 들었는데 북한에서 뭐 30년 이상을 산 사람이니까 부부가 다. 그 북한에서 북한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북한에 금강산이 있잖아요. 그 금강산을 일반 국민들은 못 가요. 당에서 높은 사람이나 아니면 외국인들만 갈 수 있지 그 나라에서 금강산을 못 가요. 이동의 자유가 없죠.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전 그게 굉장히 피부에 와닿더라고. 산을 좋아하니까. 산을 좋아하는데 그 나라에 사는데 금강산을 못 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개를 줄을 묶어놔가지고 끈을 묶어놔가지고 마음대로 못 다니게 하고 그죠? 그 안에서만 살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북한 동포 2천만이 좀 약간 개보다 긴 줄? 약간 개보다 긴 끈에 매어가지고 여러분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군인도 아닌데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맴돌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가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면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게 싫으면 북한 동포 인권을 생각해야죠. 더구나 여러분 수용소에는 1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개돼지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고분당하고 유린당하고 죽어가고 개돼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 인권을 생각해야지. 그들을 구할 생각을 해야죠.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그들을 구출할 생각을 해야지. 근데 김대중은 달랐어요. 노무현도 달랐어요. 문재인도 똑같아요. 무너지는 걸 원치 않는데요. 그 체제가 무너질까봐 햇볕 정책을 하고 그 체제가 무너질까봐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퍼다 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좌파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네가 사람이면 북한 동포도 사람이지. 네가 사람이면 북한의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도 사람이지. 왜 너만 중요하고 네 지역만 중요하고 북한 동포는 그냥 아무래도 괜찮은 것이냐? 그러니까 나는 좌파를 굉장히 악하게 봅니다. 좌파를 굉장히 악하게 봐요. 여러분 최근에는 또 탈북 식당 종업원 13명을 북송시키려고 여러분 그렇게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처럼 인권에 무관심한 자들이 왜 동성애자들의 인권에는 그렇게 적극적이냐? 왜 동성애자들의 인권에는 그렇게 집착하고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열심을 내고 있느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여러분 진짜로 햇볕이 필요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햇볕 전직 끓이는데 북한 동포였어요. 김정은이 아니었어요. 공산당이 아니었어요. 김대중의 햇볕 정책은 김정일을 위한 햇볕 정책이었어요. 간단히 얘기해서. 김정일을 살린 거였어요. 태영호가 와서 그 책에도 다 말한 것처럼 망해가는 나라를 김대중이 살린 거예요. 햇볕 정책으로 여러분 다시 살려준 거예요. 진짜 햇볕이 필요한 사람, 진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내버려 두고 여러분 독재자들을 좌파가 계속 도와왔다고요. 그리고 인권은 외면해 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상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들의 사상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들의 사상에 맞는 세계를 만드는 것, 그런 세상을 건설하는 것, 거기에 여러분 이것이 전략이기 때문에 주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이게 왜 전략이냐? 교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주적인가? 지난 대선 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후보가 끝까지 북한이 주적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또 국민들이 뽑았어요. 또 그런 사람을 목사들이 지지를 하고 그런 사람을 또 기독교인들이 지지를 해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되게 만들었어요. 뭐 문재인만 보고 뭐라 그럴 것도 못돼. 국민들이 나빠. 목사들이 나쁘고 기독교인들이 나빠. 아무튼 그렇다면 우리와는 주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당연히 북한이 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주적이 다르다는 얘기죠. 주적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 현 정부와 좌파의 주적은 누구일까요? 이정훈 교수님은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책에서 좌파의 진짜 주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 차례 밝혔어요.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거 네 곳을 인용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인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의 책을 통해서 분별하고 배운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뭐 전문가가 아닌데 말한다고 믿겠어요? 그래서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건 네 곳을 인용하겠는데 첫 번째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한국 좌파들은 크게 두 가지 세력으로 나누어집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NL과 정통 레닌주의를 추종하는 PD입니다. NL과 PD는 미국을 원수로 학습합니다. 남한을 미국의 신식민지 또는 식민지로 규정하고 독재 정권을 미제국주의 대리 통치 세력으로 봅니다. 또한 교회를 극우 반공주의로 규정하고 미국의 원조를 분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획득한 원수의 세력으로 학습시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좌파 사상이 주입된 청년들은 모두 교회를 혐오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한미동맹의 원수들을 무찌르고 북한과 손잡고 우리 민족끼리 진정한 한민족의 통일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해방이자 혁명입니다. 이들에게는 북한이 적이 아니고 미국과 일본이 적입니다. 현재 대북 정책을 보시면 이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민주노총, 정교조, 민변, 민주당의 친노 세력, 해산된 통진당, 정의당 등은 모두 이들 주사파 또는 레닌파 출신입니다. 교회는 이들 세력의 공동의 적인 것입니다. 좌파 언론들이 왜 그렇게 교회 공격에 집착하는가는 이러한 배경을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해진 내용이죠.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해진 내용인데 좌파에서 잘하는 말이 뭐냐? 우리 민족끼리예요. 우리 민족끼리. 여러분 우리 민족끼리 좋은 말 같죠? 그게 좋은 말이에요? 악한 말이에요. 이거는 악한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민족끼리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선과 악이 기준이 되지. 여러분 자유냐 억압이냐 선이냐 악이냐 인권이냐 인권을 유린하는 거냐 이런 게 기준이 되지. 다 팽겨쳐놓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 같은 저런 살인마 북한 같은 공산주의에서도 이단 아니에요? 북한 3대 세습체제는 저거는 뭐 신흥 종교 같은 거 아닙니까? 신흥 종교, 이단 종교 같은 것인데 아무것도 안 묻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떻게 국민들을 유린하고 굶어 죽이고 고문하고 수용소에 가두고 뭐 어떻게 하든 아무것도 안 묻는 거야. 그냥 우리 민족끼리. 나 이게 정치적인 이단이라고 생각해. 이건 정치적인 이단이다. 공산주의는 주사파는 이건 없어져야 될 정치적인 이단 사상이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 민족끼리입니까? 우리 민족끼리 뭉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거기에 인권이 없으면, 거기에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거기에 진짜 정의가 없으면.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보다 가증한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민족이 뭐가 달라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냥 한국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일본에 태어났으면 일본 사람인 거고, 여러분이 중국에 태어났으면 중국 사람인 거고, 미국에 태어났으면 미국인인 거고,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아프리카 사람인 거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에 태어나시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에 태어났다 그래서 다른 게 없어요. 한국인이 뭐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 근데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지구촌 시대에 여러분 우리 민족끼리 이게 정말 터무니없는 말인 거거든요. 아무튼 그 책에 나오는 현 정부와 좌파의 주적은 누군가 이건데 다음 부분은 우리 자매님이 읽겠습니다. 사회 구성체론과 반미, 반기독교 사상. 사회 구성체론이란 한국 사회의 성격 논쟁을 벌이는 것을 이론화한 것이다. 주류 다수파에 해당하는 NL 계열은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관료 독점 자본과 이에 따른 해외 자본에 의한 한국 사회의 종속을 강조한다. 한국 사회의 성격을 제국주의 지배하의 식민지 또는 신식민지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들은 식민지 해방, 즉 종속으로부터 주체성 회복을 위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념적 대안으로 설정하고 반제국주의 민족 자주 투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군부 독재 세력은 미제국주의 통치자들의 대리 통치 세력이 된다. 여기서 미국의 원조는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분단 전 형성된 서북 지역의 기독교 세력이 미국을 등에 업고 남한의 강력한 정치 세력이 되었다고 본다. 결국 기독교와 미국 미제국주의를 타도하여 주체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혁명이 이들의 지상 과제가 된다. 좌파 진영 내부 논쟁과 노선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이들의 이념과 사상의 배경에는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마르크스와 레닌을 해석한 사회 구성 체론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좌파 진영은 미일 동맹을 기초로 한 미제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천병이자 반공의 상징과도 같은 남한의 기독교를 투쟁과 극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세 번째 부분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좌파의 위험한 역사관. 이들은 6.25를 통일전쟁으로 보고 통일을 방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한 제국주의 미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관의 배경은 주체사상과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는 뿌리 깊은 NL의 사상인식과 전략과 관련이 있다. 해산된 통진당의 이석기가 내란 음모를 꾸민 것도 표현 사상의 자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던 강종규 교수가 주장하는 6.25 북침설과 통일전쟁론도 사상의 자유로 용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문제는 한국의 기독교 세력이 극우 반공 세력으로서 미제국주의자들과 연결되어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여기는 역사관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남북협력과 통일은 대다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맞지 않는 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을 배경하고 이들이 그토록 원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완수했을 때 맞이하게 될 통일과 해방은 정령 교회와 국가의 멸절을 의미한다. 이들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소로 반공과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기독교 세력을 지목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좌파 사상과 교회는 양립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들을 지지하는 소위 기독교 세력이 있다는 것이 의아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한다. 전에도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좌파의 역사관이 어떤 역사관이냐? 6.25 전쟁을 통일전쟁으로 본다. 그걸 남침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빨갱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건 빨갱이입니다. 6.25를 통일전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미국이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걸 안타까워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해야 된다. 김일성이 못 이룬 통일을 해야 된다. 이게 좌파면 그게 빨갱이지. 아니 난 설마 좌파에서 이렇게 가르쳤나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실제 운동권에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통해서도 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빨갱이지 이게 빨갱이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빨갱이냐. 내가 경찰 조사에서 내가 문재인 빨갱이 발언했다가 잡혀가가지고 경찰이 조사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찰 보고 그랬어요. 쫙 들이는데 이거 빨갱이 아니에요? 아니 형사님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게 빨갱이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빨갱이냐? 여러분, 이게 빨갱이가 아니면 뭐가 빨갱이? 아니, 여러분, 좌파의 주장대로, 김일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됐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가 지금 북한이야? 여러분, 벌써 다, 여기서 3분의 1 이상은 굶어 죽었어. 교회도 없고, 신앙의 자유도 없고, 여기 중에 내가 보니까는 기쁨조 될 사람은 없어. 농담은 농담으로 받아들이세요. 딱딱한 설교니까. 근데 수용소 갇혀 있을 사람은 많아요. 믿음을 지키다가 시당을 지키다가 여러분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 우리 교인들은 또 지조가 있잖아요. 용기가 있고 지조가 있잖아요. 수용소에 갇혀 있을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북한과 같은 나라를 원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갱이죠. 빨갱이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좌파가 이런 세력인데, 이런 사상으로 세뇌가 된 이런 세력인데, 그 좌파를 목사들이 지지를 한다. 신자들이 지지를 한다. 이종훈 교수도 탄식을 하잖아. 이거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거 이상한 일이다. 이거 이상한 일이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정말 희한한 일이다. 한 부분 더 읽어드릴게요. 한국 좌파 세력의 반미 반기독교 투쟁 전략 전술. 미 제국주의의 배후 세력인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은 이들의 중요한 투쟁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대 전략으로 이슬람 테러리즘을 옹호하고 다문화라는 명분으로 이슬람 이주민들의 이민을 장려한다. 동성애 정치 투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함께 연대한다. 시민운동과 인터넷 활동을 통해 교회의 부정적인 내용을 확산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는데 동조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 대통령을 어떤 사람들이 문슬람이라고 인터넷에서 많이 부르더라고요. 문슬람이다. 왜? 이슬람을 자꾸 유입하려고 그러니까. 왜 여러분, 왜 좌파는 이슬람하고 자꾸 연대를 하려고 그러느냐? 간단해요. 미국의 적은 우리의 친구다. 이슬람은 미국의 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슬람은 또 교회의 적이에요. 이슬람은 기독교인들을 잔해하게 살해합니다. 이슬람은 미국의 적이고 이슬람은 기독교의 적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적이고 교회의 적이면 우리 편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테러 세력하고도 연계를 하는 거예요. 테러의 세력하고도 이슬람하고도 연계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 문 대통령도 그렇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는 정치인들이 당신 동성애 찬성하느냐? 동성애 좋아하냐? 그러면 나는 다 동성애 싫어한다 그래. 아니 자기도 싫어하는 동성애를 왜 그렇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집요하게 통과시키려고 애를 씁니까? 왜? 동성애는 교회의 적이니까. 동성애를 인정하면 교회를 부정하는 거니까. 성경을 부정하는 거고 교회를 부정하는 거니까. 동성애가 흥황하면 교회는 망하는 거니까. 교회는 세력을 잃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전부 이렇게 연합을 한다고. 얼마나 미국을 미워하면, 얼마나 기독교를 증오하고, 얼마나 기독교를 싫어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들은 진실로 이들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고, 문재인이 말한 대로 북한이 아니고, 이들의 주적은 미국이고, 이들의 주적은 일본이고, 뭐 일본은 그래도 좀 괜찮아. 이들의 주적은 일본이고, 이들의 주적은 여러분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용희 교수님에게 들은 말인데, 이용희 교수님하고 교류를 할 때, 그 이용희 교수님에게 들은 말인데, 정교조가 반대하는 5반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정교조가 반대하는 5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미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반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자꾸 자유를 빼려고 그러는데 여기 자유 빼면 남는 게 뭐가 있어? 자유 빼면 북한처럼 되는 건데. 그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엄연히 있어요. 여기는 북한 같은 것이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가 엄연히 있고 여러분 기독교는 사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반사회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독교를 반대하는가? 왜 5반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들어가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빨갱이기 때문인 거지.
빨갱인데 자기들의 목표에 걸림이 되니까 오반 중에 하나로 기독교가 들어가지. 여러분, 기독교가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들의 정체가 빨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가 공산주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리고 어이가 없는 것은, 그런데도 수많은 목사들이, 신자들이 좌파를 지지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아니 기독교인이 이처럼 교회를 적으로 여기는 자들을 지지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를 적으로 여기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자들을 여러분 지역이나 혹은 뭐 사상이나 아니면 그들이 내세우는 어떤 공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지한다 그러면 그게 진짜 목사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입니까? 내가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선들을 목사들이 넘고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기독교인들이 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타협할 게 따로 있는 거지. 교회를 적으로 여기는 게 현 정부인데, 교회를 적으로 여기는 게 여러분 좌파인데, 목사가 어떻게 좌파를 지지하냐고. 기독교인이 어떻게 좌파를 지지하냐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역사다. 이거는 사탄이 가져온 미혹이다. 목사들 속에 있는 이기심이, 자기만 하는 이기심이, 그 흉악한 암덩어리 같은 이기심이, 신자들 속에 있는, 국민들 속에 있는 자기만 하는 그 흉악한 암덩어리 같은 이기심이 결국 마귀에게 미혹되게 만든 것이다. 사탄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미혹되게 만든 것이다. 정부가 자기 정체를 계속 연거푸해서 드러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요지부동일 정도로 그게 미혹이거든. 여러분, 이단에 미혹된 사람은 앞만 말해도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한다고. 그게 미혹이거든. 이런 미혹이 깨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미혹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 성도를 잃어가면서 왜 이렇게 지금 노골적으로, 왜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를 깨트려야 돼. 네 나라가 앞으로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그냥 우리만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 깨트려야 돼. 성도들이 빠져나가든 말든 청년들이 빠져나가든 말든 난 상관없어. 이걸 깨트려야 돼. 이걸 깨트려야 어차피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야 어차피 이 미혹을 깨트려야 한국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 다음 세대가 사는 거예요. 당장 우리 교회 성도가 뭐 늙고 줄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좀 들어온 것 같네. 좀 자리들이 딴 날보다 좀 많이 까딱없어. 까딱없어. 왜냐면 이건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타협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야. 교회가 다 날아가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야. 죽어도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좌파, 유럽식인가, 중국 혹은 북한식인가? 제가 좌파를 반대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저는 때때로는 강하게, 제가 제일 강하게 말할 때가 언제였느냐? 과거에 선상님 얘기할 때. 그게 나한테는 순교 다음으로 힘든 거예요. 얼마나 이 호남 사람들의 이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지, 얼마나 그 추종자들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지, 막 선상님 건드리면 벌떼처럼 일어나. 막 선상님만 얘기하면 아주 선상님이 신이야, 신. 이건 뭐 그냥 선상님 건드리면 그냥 500명 떨어져. 출석 성도가. 작년 출석 성도가 그 다음 주에 500명 떨어져. 그걸 제가 몇 차례 경험을 했어요. 그걸 알면서도 또 얘기하는 나는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 막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거야. 왜? 뭐 옳은 거니까. 옳은 거니까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제가 때로는 강하게 좌파를 반대했는데 그럴 때는 선상님을 깠어요.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약하게 좌파를 반대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초지일간 좌파를 반대해왔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좌파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때때로 좌파를 약하게 반대한 것에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때때로는 약하게 반대했느냐? 저는 우리나라의 좌파가 유럽식인지 아니면 중국이나 베트남 혹은 북한식인지 그게 알고 싶었어요. 오래도록 궁금했습니다. 오래도록 이걸 알고 싶었어요. 뭐 나로서는 알 방법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좌파가 유럽식이라 그러면 적당히 반대하면 된다. 너무 좌측으로 가지 않도록 적당히 반대하면 안 된다. 좌파에도 뭐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 뭐 우리나라에서 접목시키고 풀어놓는 거, 그거 교회를 막 성도들을 막 한 번 설교에 500명이 빠져나가는 걸 경험하면서 계속 할 필요가 있나? 응? 이건 종교 같은 것에서 잘 바뀔 사람들도 아닌데, 응? 내가 계속 이 손해보는 짓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만약에 우리나라 좌파가 유럽식이라면 적당히 반대하면 된다. 내가 이게, 근데 유럽식인지 북한식인지 모르니까, 응? 어느 때는 강하게 반대하고, 어느 때는 약하게 반대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좌파가 유럽식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좌파가 만약에 중국식이라면, 우리나라 좌파가 만약에 북한식이라면, 이거는 여러분 성도 떨어지고 말고 그거 개선할 때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목사로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라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게 유럽식이냐 북한식이냐 이걸 알고 싶었는데 알 수가 없었어요. 뭐 전부가도 아니고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뭐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아무튼 답이 없어요. 그러던 중에 이정훈 교수님의 책을 읽고 제가 비로소 거기서 답을 발견했어요. 이정훈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참 중요한 글인데요. 유럽의 좌파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자. 첫째,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자가 있고 유럽의 좌파 중에. 둘째, 사회민주주의자. 이걸 삼인주의라고 그래요. 사회민주주의자. 삼인주의가 있고. 세 번째, 공산주의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유럽의 좌파는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전통 마르크스주의자, 삼인주의자,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 그러면 이 각각의 특징이 뭐냐? 전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마르크스의 이론을 기초로 수행하고 정치와 사법에 마르크스의 이론과 이념을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마르크스의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공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치에 사법에 마르크스 이론과 이념을 반영하고자 하는 자들이. 이게 여러분 유럽의 마르크스주의자들. 이거는 여러분 엄청 경계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같은 좌파래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인주의는 어떤 거냐? 삼인주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모순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치 사조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기보다는 기존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대안적 차원에서 그 실현 방안을 찾고자 한다. 역시 여러분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가 이 둘 중에 하나라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나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세 번째, 유럽에도 공산주의자가 있어요. 공산주의자. 이 공산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레닌의 혁명론을 포기하지 않은 자들로서 혁명을 꿈꾸는 자들이에요. 나라의 전복을 꿈꾸는 자들이에요. 나라의 실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실제로 여러분 공산화를 꿈꾸는 자들이에요. 레닌의 혁명론을 포기하지 않은 자들로서 한국 좌파들의 교주로 추앙받고 있는 슬라보의 지적이 여기에 속한다. 한국의 좌파들은 방송이나 강연에서 지적이 비판적 자유주의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드러냈는데 원래 공산주의자들의 정치 투쟁 방식은 철저하게 거짓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전복을 주장하지 않고 비판과 타협을 시도하는 삼인주의자나 온건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을 가짜 좌파라고 비난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켜야 되는데 왜 비판만 하고 있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공산화시켜야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공산화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유럽의 공산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거예요. 그 사상가가. 그런데 우리나라 좌파는 이 슬라보의 지젝을 교주처럼 추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속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과격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중도 노선인 것처럼 속이고 있지만 슬라보의 지젝은 실제로 공산주의자고 과격한 이론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슬라보의 지젝은 또 뭐냐? 새가 지적 이름 것 같은 이름인데 이
슬라브의 지적은 또 누구냐? 그래서 제가 이제 슬라브의 지적을 알아보려고 슬라브의 지적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봤어요. 뭐 인터넷에도 찾아봤지만 그 이종훈 교수님 책에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종훈 교수님 책에 보면 슬라브의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슬라브의 지적, 근본주의적 좌파, 레닌의 부활. 지적은 유럽의 자유주의적 좌파와 사민주의자들이 혁명을 말하면서도 혁명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고 비판한다. 자신의 학문적 특권이 위협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옹호하거나 급진적 담론을 쏟아내는 강단 좌파도 비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폭력으로 생태계 파괴, 인권 침해, 성차별, 동성애 혐오를 지목했다. 그는 이러한 폭력적 상황에서 좌파 지식인들이 급진적 내용을 비판적 논제로만 다루고 현실 정치에서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다. 지적의 이론을 따를 경우 동성애 혐오 세력인 교회를 향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좌파들은 이렇게 위험한 철학자를 자유주의의 비판적인 중도좌파 정도로 위장해서 지속적인 연대를 시도하고 있다. 서울의 모 사립대학에서는 그를 겸임 교수로 임용하기도 했다. 그는 레닌적 제스처라는 개념을 주장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다원성을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하지만 레닌이 주장한 진리의 정치와 같은 근본주의 좌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본적 좌파의 목표는 원칙 없는 관용적 다원주의와 정반대의 입장이다. 결국 레닌처럼 끝장을 보라가 그의 구호이다. 교회는 동성혼 합법화나 좌파 정책을 위해 끝장을 보라고 가르치는 철학자의 위험성을 인식해야만 한다. 지적은 레닌처럼 문제의 핵심은 결국 경제지만 그 개입은 정치적이어야 한다고 주장을 내세운다. 단순히 세계화에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사실상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자유주의적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전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적은 해겔 철학을 근본 좌파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라캉의 주체 논쟁을 여기에 접목시켜 근본적 급진적 좌파로서 혜성과 같이 유럽 지식계에 등장했다. 온건한 유럽 좌파들의 허위의식을 드러내고 결국 레닌적 방법론은 유럽과 세계의 자본주의를 전복시켜야 한다는 이론을 주창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동성애 인권을 위한 인정투쟁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온건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강단에서 학생들을 선동하고 급진적 성정치를 대중에게 보급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운동에서 더 나아가 동성애 혐오의 기반이 되는 체제 자체를 전복시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이렇게 위험한 사상을 교조적으로 떠받들고 지적을 교주처럼 추앙하는 자들이 바로 한국의 좌파들이다. 지적은 쌍용 자동차 노조 투쟁의 지지 표명 등 한국의 노동 정치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잘 들으셨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좌파는 유럽식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유럽식이기를 바랬어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좌파는 유럽식이 아니에요. 중국식이거나 북한식입니다. 말 그대로 공산주의예요.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게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 여성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하버드 출신이에요. 한국 사람. 여자가 그것도.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 여성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사가 됐어요. 여성 대사를 지금 현재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이인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최근에 투르스 아카데미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에서 이인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막스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모두 비슷비슷한 말인데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산주의라고 말해야 된다. 우리나라 좌파는 공산주의라고 말해야 된다. 좌파들이 자기들을 공산주의라고 하지 않고 사회주의자라고 합니다. 해방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사회주의하려고 싸웠다고 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좌파는 유럽식 사회주의나 사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좌파는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좌파는 실제로 빨갱이 세력이라는 거예요. 빨갱이 세력. 여러분 우리나라 좌파가 NLPD 계열 중에서 여러분
주된 세력이 바로 그거잖아요. 주사파. 주사파가 여러분 좌파의 핵심 세력이고 주된 세력이지. 주사파가 뭐예요? 위수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로 인사를 주고받았던 인물들이에요.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게 빨갱이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빨갱이에요? 그게 공산주의가 아니면 도대체 여러분 뭐가 공산주의예요? 우리나라의 좌파의 여러분 가장 규모가 크고 핵심 세력이 바로 그 주사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그냥 좌파다, 유럽식 좌파다,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실제로 공산주의인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 실제로 빨갱이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두 분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노무현이 중국에 갔을 때 6.25 동란의 배후의 하나인 모택동을 존경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 모택동 같은 살인마를 존경할 수가 있습니까? 모택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런 살인자를 존경할 수 있어요? 살인자에게도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시대의 살인마가 있는데 10명을 죽였는데 20명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장점이 뭐가 있다? 그래서 난 그 사람을 존경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6.25 동란의 배후 중에 한 사람인 모택동을 존경한, 어떻게 모택동을 정상적인 사고로 존경할 수 있어요? 빨갱이니까 그런 거죠. 빨갱이니까. 공산주의자니까 모택동이 위대해 보이는 거지. 공산주의자니까 여러분 모택동을 존경한다는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문재인, 이건 더 심해요. 여러분 문재인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말을 끝내 하지 않았죠.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희열을 느꼈어요. 이거는 여러분 민주주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 공산화 때 희열을 느꼈다고 썼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분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국정원장들을 줄줄이 잡아넣었어요. 국정원장들을 줄줄이 잡아넣고 북한이 제일 싫어했던 것이죠. 한미동맹은 완전히 균열이 생겼어요. 이제는 이름뿐이에요. 이름뿐이지 한미동맹은 깨진 거나 마찬가지. 정부는 여러분 친북, 친중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고 추미애는 그때 여러분 러시아를 방문했죠. 러시아를 방문해가지고 무슨 말을 했어요?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사용권만 국민에게 주는 중국식 토지 제도를 해야 된다. 이게 빨갱이가 아니면 뭐가 빨갱이야? 나라가 지금 북한의 토지는 다 누구 거예요? 김정은 거예요. 북한의 토지는 다 김정은 거예요. 국민의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빨갱이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그게 공산주의 하자는 거 아니면 뭡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문 대통령은 국내 주사파 1위 기가 막혀요. 이제 빨갱이의 괴수. 국내 주사파 1위를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국내 주사파 1위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 앉혔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여러분 빨갱이 사상가, 거짓 전향한 사람, 실제로는 전향도 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여전히 빨갱이로 죽은 사람, 빨갱이 사상가인 여러분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말까지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는 진짜 악마 같은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가 악마 같은 일들을 하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탈북 종업원들을 북송시키려고 자꾸 말을 흘려보고 간을 보고 있는 거. 여러분 나도 좀 웬만하면 조용히 살라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탈북 종업원을 북송시키려고 그런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돌아버렸어요. 나 죽을래. 말리지 마, 나 죽을래. 저런 인간 같지 않은 것들, 저런 악마 같은 것들, 북한 동포의 인권을 외면하고 북한 수용소에게 13만 명 인권을 외면하고 탈북민들을 전혀 보호하지 않았던 이런 좌파들, 이런 악마 같은 것들 이제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목숨 걸고 나온 사람들도 갖다가 김정은 소원대로 갖다가 주겠다. 이거는 악마들이지.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나? 이건 악마 같은 놈들이지. 웃으면서 이게 악마 같은 놈들이지.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어. 그리고 저런 놈들이라면 나 싸우다 죽을래. 저런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다. 이건 개돼지들이야. 이건 국민이라 그러면 이건 개돼지야. 자기밖에 모르는 개돼지들이지. 이게 어디 인간인가? 응? 나밖에 모르는 거지. 여러분 정말 사람이라면 탈북한 사람들을 갖다가 바치겠다는데
북에 들어가면 고문당하고 죽을 것 뻔한데 그걸 갖다가 그냥 저 악마에게 바치겠다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게 국민이에요? 이런 국민은 이건 국민이 아니지 이건. 아니 그런 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목사예요? 그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어디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어디 사람이에요? 난 이런 것들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차라리 그냥 죽을래. 차라리 할 소리 다 하고 그냥 차라리 난 죽을래. 내가 작심하고 그 다음부터 더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냥 매주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매주. 다음 주에는 안 보일지도 몰라. 아무튼 여러분 매주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무엇보다 제가 기가 막혔던 것은 지난번에 현송월, 김여정, 김영철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판문점에서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 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됐어요. 빨갱이구나. 이거 공산주의자구나. 저는 여러분 확신하게 됐어요. 사람은 아주 뭐 연기자가 아닌 이상, 연기를 엄청 잘하는 사람 아닌 이상 껄끄러운 사람을 만나면 아무리 숨기려 해도 그게 표정이 어색하게 돼 있어. 웃어도 좀 어색하게 웃게 돼 있어. 나는 해바라기 보는 줄 알았어. 얼마나 대통령이 환하게 웃는지, 얼마나 영부인의 여자가 환하게 웃는지. 국정원장이라는 놈은 눈물까지 흘려. 빨갱이 잡아야 되는 국정원장이 빨갱이 괴수를 만났는데 눈물을 흘려. 이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내가 그 표정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저거 진짜 빨갱이구나. 조금 여러분 과장하자 그러면 얼굴에 전혀 꺼리껴지는 표정이 없어. 그래서 조금 과장하자 그러면 나는 그냥 이상가족 상봉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뭐 몇십 년 동안 못 봤던, 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못 봤던 사람들이 이상가족이 상봉해서 막 기뻐하는, 나는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 저것들 한통속이구나. 저게 무슨 정상회담이야? 지구들끼리 회의하는 거지. 같은 뼈끼리 회의하는 거지. 오죽하면 트럼프가 그랬어. 그죠? 오죽하면 트럼프가 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저는 거기에서 더 확신하게 됐어요. 어떻게 가능한가 저게. 민족의 원수고, 살인마고, 저 딱 봐도 돼지고, 딱 봐도 저만 하는 돼지고. 아니 저 어떻게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화기애애하게 어울릴 수 있나? 이거는 사상이다. 이거는 사상이 같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사상이 같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아니면 정치적인 생명이 아닌 이상 이건 여러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방국 대통령 트럼프가 김정은과 시진핑의 단연 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김정은의 두 번째 만남에 대해서 나와 다른 생각할 수도 있다. 여러분 다른 얘기 있다면 지금 말해도 좋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시 주석이 누굽니까? 김정은이 누굽니까? 둘 다 빨갱입니다. 이 시대의 빨갱이의 괴수들입니다. 빨갱이의 괴수 둘이 만나서 뭔 얘기하겠어요? 뭔 좋은 얘기를 하겠어요? 그 회담에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어요?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빨갱이 괴수 둘이 만나는 회담이 너무나 불만인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은 나하고 다를 수 있다. 너도 같은 편이잖아. 너도 빨갱이잖아. 모를 줄 알아? 너도 공산주의잖아. 너도 한패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무슨 병신인 줄 알아? 너는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 다르면 한번 말해봐. 여러분 외교적인 결례를 무릅쓰고 뭐 빨갱이한테 무슨 예의를 지켜? 대망신 당하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뭐 국민들이 뭐 몇 프로가 지지한다? 물론 빨갱이들은 거짓말 잘하니까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사실이면 이 나라 망해야 돼. 사실이면 망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 때나 안 말씀드린 걸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냥 제 나름대로의 추측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문재인을 지지한 그런 교역자 나중에는 해고를 시켰는데 안 바뀌더라고. 이게 완전히 암만 설명해도 안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미혹이구나 이거.
암만 설명해도 씨도 안 맥혀. 뭐 물어봤지, 그때. 아니,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걸 보고 희열을 느낄 수 있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미국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는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증오심이 강하면서 왜 저 수천만을 죽인 스탈린에 대해서는 증오심이 없어? 왜 저 모택동에 대해서는 증오심이 없어? 왜 김일성 저 새끼에 대해서는, 저 자식에 대해서는 증오심이 없어? 더 많은 악을 행한 거는 이것들인데. 아니, 미국이 잘못한 거 당연히 있을 수 있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지. 그런데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것 때문에 미국이 미워가지고 희열을 느낄 수 있을 정도라 그러면 소련은 더 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중국은 더 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북한은 더 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미국이 행한 악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행한 악이 못지 않다는 거야. 뭐 다른 것도 몇 가지 얘기해봤는데 말이 안 통하더라고. 이거는 미혹된 인간이구나. 이건 미혹된 거구나. 이건 미혹이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때 그 교역자하고 얘기할 때 그 교역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만약에 좌파가 빨갱이라면 김대중 정권 때 왜 공산화가 안 됐느냐? 노무현 정권 때 왜 공산화가 안 됐느냐? 왜 김대중이 나라를 갖다 바치지 않았느냐? 왜 노무현이 나라를 갖지 바치지 않았느냐? 나는 공정한 사람이거든요. 글쎄, 진짜 그렇네. 진짜 그렇네. 왜냐하면 우파에서는 늘 김대중이 대통령 되면 나라 완전히 공산화된다, 넘어간다, 다 이렇게 떠들었거든요. 노무현이 대통령 되면 이제 넘어간다, 막 그죠? 다 그렇게 떠들었거든요. 근데 왜 공산화가 안 됐느냐? 난 몰라. 이건 자네 말도 일리가 있다. 이건 자네 말도 일리가 있대. 글쎄, 그렇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나는 여러분, 이건 추측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나는 이게 답일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게 뭐냐 그러면, 태영호 공사의 책에 보면, 태영호 공사가 옛날에 탈북한 우리 북한 동포가, 우리 성도가, 캐나다 밴쿠버 성도가 이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비밀을 봤는데 거기에 김대중은 북한 편이다. 김대중은 북한 편이다. 우리 편이다. 그런 기밀문서에 써 있는 걸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만나가지고 오열을 하면서 북한이 다 망하는 걸 해방될 수 있었는데 햇볕 정책을 서가지고 다 살려놔가지고 그래서 북한 인민들이 해방이 못했다. 막 그냥 오열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오열을 하면서. 내가 우리 북한 출신의 목사에게도 물어봤더니 그 사람 이런 출신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이 사람도 출신이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출신이 엄청 높은 사람이라. 진짜로 출신이 좋은 사람이라. 그리고 확인을 시켜주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태영호 공사가 쓴 책을 보면 고사실과 유사한 사실이에요. 북한에서는 김대중을 전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문서나 이런 데서도 무슨 김영삼 놈 무슨 놈 이래도 김대중은 놈이 안 붙어. 김대중은 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태영호 공사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뭐라 그랬느냐? 김정일이가 김대중이 대통령 되면 나라를 자기에게 갖다 바칠 줄 알았다. 여러분,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김대중은 자기 편이고 나라를 당연히 자기에게 갖다 바칠 줄 알았다. 근데 안 갖다 바치더라. 그래서 대한민국 적화를 위한 전략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원래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이런 것 같은 친북 정권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나라를 이렇게 갖다 바치게 하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었는데 안 갖다 바치더라. 그러니까는 그걸 전략을 완전히 이제는 바꿔버렸다. 못 믿는다. 바꿔버렸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나 앞으로도 국민들이 좌파 정권들이 막 생겨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일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 그 비서실장처럼 이런 임종석이처럼 진짜 이런 골수 빨갱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정부 안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김대중이 못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김대중이 못한 일을 하고 나라를 갖다 바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진짜 빨갱이지만 나라를 바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바보가 아니니까. 우파에서 떠드는 거 다 알죠. 김일성이가 박헌영이 어떻게 했는지도 다 알죠. 김정일이가 어떻게 하고 김정은이가 고모부도 어떻게 죽였는지 다 알죠. 같은 빨갱이라 할지라도 이 밑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다 죽는다. 그거를 이들이 알고 있을 수도 하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라를 빨갱이지만 공산주의지만 나라를 갖다 바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두 가지 가능성이 난 다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실제로 갖다 바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분위기가 모르겠고 여건이 다 되면 실제로 갖다 바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안 바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자기들 그 공산주의 사상에 맞는 연방제 통일을 이루고, 북한은 북한대로, 저거는 공산주의도 아니잖아. 저거는 여러분, 그죠? 정치의 어떤 이단, 정치의 어떤 사교 집단이잖아요. 그럼 북한은 북한대로 괴이한 형태로 가고, 여기는 자기들의 공산주의 사상에 맞는 그런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답은,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북한뿐만 아니라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게 워낙 반기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미고 반기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교회를 타겟으로 하고 점점 종교의 자유를 옥죄어오고, 여러분 점점 교회를 해체시키고 종교의 자유가 사라질 거는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자를 택할 수도 있고 후자를 택할 수도 있고, 전자를 결행할 사람일 수도 있고 후자를 결행할 사람일 수도 있지만, 교회의 선택은 분명히 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 좌파를 결사 반대해야 된다. 정부를 결사 반대하고 좌파를 결사 반대하고. 목사들이 지금 조용히 있을 때가 아니다. 아니, 목사는 한 번 다 죽는 건데, 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큰 교회 나이 먹은 그 목사 놈들이야. 살 만큼 살았지 않나? 아니, 세상 누릴 거 다 누리지 않았나? 조모시기 뭐 이런 것들. 아니, 뭘 죽을 때까지 평생 그만치 비겁했으면 됐지 뭘 죽기까지 비겁하려고 그래? 죽기까지 저만 생각하고 지 자식만 생각하고 죽기까지 그냥 비겁하려고 그래? 아니, 나이 먹고 살 만큼 살았으면 옳은 걸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지. 목숨을 걸 땐 걸어야지. 큰 교회 목사들 중에 나이 먹은 그것들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게 여러분, 목을 내놔야 목사지. 목도 안 내놓고 무슨 목사야. 그 목구멍으로 처먹기만 하니까 목사라 그러잖아. 목구멍으로 처먹기만 하니까 불신자들이 목사라 그러잖아. 목사하면 여러분 목을 내놔야지. 평신도도 여러분 목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나를 따라오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와 복음을 내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제자도의 기본인 거예요. 제자도의 ABC.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될 정신이고, 여러분 이게 첫 걸음마 같은 건데, 여러분 목사들이 목 안 내걸면 그게 목사입니까? 장사치지. 목사들이 여러분 목을 내걸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목을 내걸어야지. 목을 내걸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목사지. 목사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추측을, 어떤 태영호 공사의 글을 일부를 봤을 때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게 연방제, 문재인 정부도 자꾸 연방제 통일, 그리고 서로 뭐 관여하지 말고, 이게 어쩌면 진심일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진실일 수도 있지만, 문재인이 빨갱이라는 것도 진실이다. 문재인이 공산주의라는 것도 진실이다.
현 정부가 빨갱이라는 것도 진실이고, 현 정부가 그럼 이 사람들은 어차피 반미, 어차피 반기독교. 자기들의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랬든 저랬든 교회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목사들은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기독교인들은 목소리 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 제 판단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많은 전문가들의 책, 어중이 떠중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별 얘기들이 다 했어요. 별 얘기들이. 그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사실 확인이 나름대로 될 수 있는 거, 이런 루트 우리 교역자들, 우리 다른 아는 것들, 경험자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막 복수로 체크가 되고 확인이 되고 막 그래서 이게 사설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에 의해서도 지금 현 정부의 정체는 다 드러난 것이에요. 좌파의 정체는 다 드러난 것이에요. 나는 아무튼 목숨을 내걸었어요. 나는 목숨을 내걸었고, 뭐, 자식들 생각하면 좀 짠해도, 딴 거는 뭐 별 미련이 없어. 딴 거는 뭐 별 미련도 없고. 여러분도 목숨 내걸쓰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수많은 목사들이나 국민들이 목숨 내거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너무 이게 뭐 대통령이 단순히 문제가 아니고 정당들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언론이 문제고 국민이 문제고 목사들이 문제고 이 기독교인들이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이건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보면 망하는 게 딱 맞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면 딱 답이 나오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죠.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죠. 희망이 없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잘못된 흐름을 바꿔주시고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목사와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악인들의 모든 괴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강한 성한 편팔로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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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귀가 닫혀서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셔서 주적인을 통하여 열방으로 내보내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이 죄악 가운데 진리가 아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것을 붙잡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사탄의
색깔 논쟁이 아닙니다. 단순히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수가 30년 전에 이 땅에 뿌려진 가라지가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순히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계략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이제는 깨어나서 바른 목소리를 외치는 그러한 교회와 신자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버릴 수 없듯이 그것을 바꾸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듯이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생각들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지 못할 수많은 방법들, 수많은 방법들, 수많은 계획들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이 땅에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방법들, 깨닫지 못한 생각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순간에 일으킬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을 지방선거와 미국 정상회담 가운데 주님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조건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호불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망하느냐 회복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선거왕의 싸움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맞서 싸우지 않으면 이 원수의 세력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도 적이고 대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지 분명히 눈뜨러 두고 보게 하여 주시면서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있지 않은 것입니까? 목사와 성도들이 누구를 섬기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은 교회의 대적이고 성도들의 대적인 것을 깨어 분별하게 도와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목회자와 성도들이 문을 뜨게 하여 주시면서 동성애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무역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면서 목회자들의 눈이, 성도들의 눈이 매우고로 가려져 있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빛을 비춰주시면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주님은 나를 부어주시면서 진리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모든 심장이 양심이 살아나게 하시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것이요 이 땅에서 불면 불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이 한 주간 역사적인 결정의 이 한 수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바라며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고를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세우시고 담임 목사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깨우고 새롭게 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기도의 물이 더욱더 타오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미혹의 영들이 벗겨져 그 영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아비를 닮아서 거짓으로 속이려 하는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정체가 그 괴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미혹들이 벗겨지게 될지어다. 국민들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될지어다. 주님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론계 가운데 영화계 가운데 미디어를 통하여서 교회를 음해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교회를 기독교로 묘사하는 목사를 목사로 묘사하는 그 모든 음해와 악한 시도들이 무너져 내리도록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권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언론계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사회 각 영역에 이제는 마지막 남은 거룩한 그릇거기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목소리를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될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지어다. 일어나 목소리를 외치게 될지어다. 작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싸움의 때입니다. 영적 싸움의 때이고 사상의 싸움의 때입니다. 이때는 잠잠한다고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때는 숨죽이고 얌전히 있는다고 살아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목숨 앞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부으소서. 하나님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용기를 부으시고 담대함을 부어 주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것인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싸울 것인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정신 차려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기도하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용사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시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면서 주님 여기 싸움 지방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표가 중요합니다. 한 표 한 표를 의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선거 모든 과정 가운데, 선거운동과 투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면서 불의와 부정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악한 자들이 그 속에서 계략을 꾸미고 이를 망치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불꽃 같은 농주로 감찰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소출되고 악한 자들의 역지가 드러남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전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일본 정상회담 가운데도 주님 개입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런 회담이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트럼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면서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번 선거 가운데 악인들이 심판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대한민국을 붙잡으시며 이번 선거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유권자들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두 사람이 만을 감당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은 아파요 믿음은 아파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소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바른 목소리를 외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면서 정신을 차갑게 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야 될 것인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면서 지금은 수많은 7,000명의 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원의 300용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자의 편에 속할 것인지 멸망할 자의 편에 속할 것인지 우리 자신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연혹되는 것이 아니라 미혹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의인을 위해 빗방을 나갈 때에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를 얻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더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